뭐 수석들 작품이라기보다는 수석과 대표가 어우러져서 한 팀이 잘 움직여질 때 연회성이 잘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누구의 것 누가 더 많이 역할하고 예. 이런 게 아니고 예. 정말 화학적 결합을 예. 통해서만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인영 대표가 저를 임명하고 나가지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백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원욱 수석을 비롯한 모든 원내 부대표단에 대해는 평상시에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거의 없다. 실제로 조금 더 폭넓게 인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아주 멀다라고 느끼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뭐 이인영 대표께서 주로 활동했던 더 좋은 미래라든가 뭐 민평년 뭐 이런 데는 저는 이제 가입이 안 돼 있었으니 아무래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봐야죠. 한국당의 파트너 수석 대표님은 정양석 의원님이시고요. 그래서 어디냐 서울 강북구가 지역구시고요. 그다음에 어디냐 바른미래당의 수석은 그 이동섭 의원이시고요. 원래 이제 노원에서 그 선거운동 준비를 계속 하셨다가 지금은 용인 갑지역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되셔서 비례대표는 지금 용인 갑지역에 갑을 지금 지역으로 지역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여야 3당 교수단체 3당의 대표나 수석부 대표들이 대부분이 전부 그 수도권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큰 강점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저희 갔다 나오거나 그 예총이 끝나고 나가지고 박찬대 그 대변인이 뭐 강경한 발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기자분들한테 내용을 많이 수정을 해줬습니다. 거기 강경한 발언 하나도 없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원칙적 발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행되는 절차, 그 다음에 지금 국회 파행의 절차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패스트트랙을 저희 그 성안을 하게 되는 거는 순수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한 거고. 근데 그것을 막음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물리적 폭력 사태가 났고. 뭐 그 이후에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됐는데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돌려라, 뭐 사과해라, 뭐 이러는데 실제로 사과할 게 뭐 있냐?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막은 사람들이 국회 폭력을 만든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데 적반하장으로 잊어가지고 우리한테 민주당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지였고요. 그런 원칙을 이야기했다. 네, 그런 원칙을 얘기했고 다만 뭐 강경이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 강경한 발언이라고 한다면 막 이제 그 원내 지도부에 대한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잘 협상해서 뭐 지도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하고 그러니 하여튼 뭐 그런 원칙적 선을 너무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원내 협상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은 강경한 발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인영 대표의 교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협상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제 호프 미팅을 하고 그게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호프 미팅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프 미팅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수석들끼리 호프 미팅에서 대강 나왔던 얘기들을 전해주면서 수석들끼리 한번 모여서 대강의 성안들을 좀 해봐라. 근데 당시에 그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이 요런 것들이었는데 그 뭐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대표는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요.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못한다. 이인영 대표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있으니 두 가지 사이에서의 서로가 조금 양해할 수 있는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좀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사실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정현수 수석님이 합의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초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완전 원점도 뭐 더한 원점으로 이른바 요즘 최근에 최근 그 이전에 지금도 그렇고 뭐 이제 장애 집회를 나간다라는 계속 나오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거 이상으로 다 담긴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거 끝나고 나가지고 기자들하고 요즘 가끔 좌담회가 아니고 방담회라고 하는 이름 붙였다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마음 놓고 손도 좀 놓고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방탄은. 네 마음을 풀고 노을 밤자 그래서 그런 걸 해보자 하는데 그날 방탕할 때 방자. 그래서 이제 방담회를 하면 첫 번째 방담회를 하면서 그때 그랬죠 표현을 나는 정말 황당했다. 왜냐면 지나온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간극을 좁히려 나갔는데 이만큼으로 벌어져 있으면은 뭘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죠. 나경원 대표께서 이인영 대표에 대해서 뭐 청와대 결재가 안 떨어져 가지고 그러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씀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데서 많이 지금 어쨌든 선뜻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깊어지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거나 여당으로서 이거를 그냥 갑자기 어떤 걸로 돌리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 이미 얹어졌는데 그걸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패스트트랙법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태 그 진행은 그래서 그거는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희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를 받아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중간 어딘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5당 여야정 협의회를 했을 때도 그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빨리 시작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충분히 했었고요. 그리고 합의문에 그땐가 언젠가에 하여튼 그 5당 대표들이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특이나 상임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영표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고 그 이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거는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논의가 이거마저도 없으면 아예 논의를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미 선거법을 저희는 어기고 있거든요. 선거구 획정은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이라도 빨리 촉발하기 위한 것이다. 언제까지 이거를 그냥 그 선거법상 나와 있는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시기를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어기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논의의 촉발의 수단이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합의 못하면은 어찌됐든 이 법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을 표결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찬성이 나오면 통과가 되는 거고 부결이 나오면 현행 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의 한 부분들이 지금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아니요, 이제 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
사개 추이하고 예, 건경 수사권 조정과 음.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정기특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 저기는 어. 그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그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납니다. 아, 금년.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여야가 그거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음.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안 되면 어찌? 안 되면은 이제 상임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사법개혁법은 법사위, 법사위. 예. 그 다음에 정개특위 선거법은 행안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임위로 넘어가서 논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 상임위에서는 그냥 아니 특위나 예. 상임위에서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이제 상정됐는데 예, 그다음 그것을 그 특위나 예,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논의가-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네. 국회가 모든 그룹 중에서 신뢰도 항상 최꼴등인 상태니까 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무조건 찬성한다. 높게 나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지 정치 발전에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OECD 국가 이외의 아주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비례성을 높여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선거제도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는 국가 전체의 지역 대표성보다는 국가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유독 그러면 그 국가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측면들을 대폭 축소시키고 지역 대표성 중심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그 앞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이 그 비례대표 제도가 없습니다. 네. 다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상원 제도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걸 확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주당 2명씩 무조건 뽑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단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가지고 비례 제도라마저도 없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지역의 문제 그 문제라든가 국가의 문제 이런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힘든 안 좋은 모습의 퇴행적 국회 운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약간 당리당략적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민주당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당뇨 생활도 하고 97년도부터 제가 민주당 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사람이 집사람이 항상 예전에 민노당을 찍었습니다. 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 비례는 민노당 찍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정의당을 찍는지 안 찍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좀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구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될 사람 한번 찍어주자라고 하면서도 비례에 있어가지고는 자기의 평상시의 정치적 소신, 뭐 정치적 철학 이런 거에 일치하는 정당을 찍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꼭 뭐 그렇게 뭐 이제 지역구는 이제 직접 뽑고 싶어요 가지고 비례는 필요 없다. 뭐 이런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6월 국회는 이제 법적으로 소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게 짝수 따르는 국회 소집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정기국회를 제외한다면 그 소집 요구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한데요. 현재로서 지금
5월 국회가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랬는데요. 추경 뭐 민생법안 이런 것들이 특히나 경제가 워낙 어려움에 하방 리스크 요인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 같은 경우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만 그 활력 요소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필요했는데 결국 이제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찌 됐든지 야당도 25일을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도 2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장애 집회를 1차 장애 집회를 끝났고 민주당도 추경이니 뭐 산적한 현안들이 여당으로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당 그 오신환 대표님도 새로운 대표님이 됐고 민주평화당 민평당도 유성엽 대표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대표 체제들이 당 체제가 좀 정비되고 있어서 아마도 어렵겠지만 아주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대표나 대표님들께서 좀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합의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빨리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거에 대해서 혼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국민들께서도 그러고 기자분들도 많이 혼동들을 하시는데 여야 이른바 여야정 5당 협의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은 상설 국정협의체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5당과 대통령이 작년 8월달에 사인을 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고유명사화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사인의 내용 중에 하나는 서명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한 분기에 한 번씩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11월달에 받고 올해 1사분기에 봤어야 되는데 1사분기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1사분기 모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고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때마침 국회가 파행 국면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3당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걸림돌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나 대표께서도 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국회 내에서 3당 교수단체 3당 간에 협의하는 채널을 어떻게 잘 가동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그거를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그 3당 교수단체 대표 회담을 했는데 뭐 정말 중요한 국가적 의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 대통령을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그거 충분히 뭐 해볼 수 있는 다른 거란 이야기. 트랙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 말씀하신 1대1 대화도 뭐 일단 여야정 5당 대표 그 회의 체계라고 하는 게 워낙에 고유명사로 있는 거니까 사인이 다 돼가지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뵙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런 생각이시죠. 그래서 뭐 그 문을 닫아 있는 건 아니고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형식적 틀거리보다는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게 그 교수단체 3당의 대표 간의 의사일정을 합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3당의 이인영 대표, 나경원 대표, 오신환 대표 그 세 분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기억은 잘 나진 않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조건 없는 등론을 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국회가. 그래서 조건 없이 등원을 해줬으면 제일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아마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지지자 그룹도 있고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지지자도 봐야 되고 한켠에서는 더 넓은 국민 전체도 봐야 되고 한켠에서는 또 중간층에 있는 그러한 국민들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림언저리 쪽에서 서로가 양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을 좀 제공해주고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야당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합리적 선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그 국회 정상화의 내용일 거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기간 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뭐 생각하고 6월 있습니다. 국회는 좀 기대도 되겠네. 네, 6월 국회는. 늦어도 6월 국회는 돼야죠. 네. 근데 지금 추경이 이게 점점 늦춰지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그러던데 이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예.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뭐 실제로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집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경제 활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 활력을 조금 더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산불 문제, 뭐 저 지진 피해 대책 문제, 미세먼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다만 정부에다가 만약에 이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해라.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과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조기 집행 체제를 갖춘 거는 훨씬 더 또 물론 빨리 되는 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늦어진 만큼 이 효과를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는 동의하네요. 예, 그럼요. 굉장히 어렵죠. 뭐 저도 뭐 IMF와 버금가는 일부 지표는 IMF와 버금갈 정도로 악화된 지표들도 나오고요. 뭐 일부 지표는 더 좋아진 지표들도 나오고. 뭐 지난주에 발표했죠. 가계소득 동향조사인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들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은 1분기와 1분위와 5분위 의 소득 격차가 줄면서 2, 3, 4분위가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임금 노동자 중에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극화, 그 다음에 또 그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흔히 해왔던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아직 앞으로 좀 더 몇 번 추세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지난주 발표한 그 조사상으로는 하여튼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그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최저임금 하더라도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 임금 노동자만을 하면은 좁아졌고 그거는 지난주 말에 발표한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했지만 양극화는 더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노령층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국민이 모두나 다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영업자 일단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제 프레임을 자유한국당에서 들고 나서 작년 국감 이후에 그거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성공하고 프레임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꼭 모든 컨텐츠를 잘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거든요. 실제보다 훨씬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IMF에 정말 버금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의 지표상으로는 물론 더 호전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자영업 붕괴의 첫 번째 단초는 사실은 사드 배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드 배치를 그 대표 시절에 총리 시절에
단행을 함으로 해서 당시에 800만 명이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30만 명으로 줍니다. 네. 박근혜 정부 내내 그거에 대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뭐 등등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회복된 게 250만 명. 아직도 800만 명 중에 550만 명은 회복이 그 전에 비해서 회복이 못하고. 엄청나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 동맹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더 큰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한국 경제의 내부의 자생력의 문제 때문일까? 한국 경제가 지금 나쁜 게 아니면 대외 경제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대외 경제 리스크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무역 전쟁, 아니 미국과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것이 가져온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화웨이 사건이 이제 났을 때 LG만이 고민이 깊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제 전체의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화웨이 통신 장비를 안 쓴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하지 마라. 이란산 원유가 전 세계에서 좀 질이 나빠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워낙 원유 정제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외환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근데 이란산 원유가 이제 수입이 안 된다면은 사실은 한국 이제 그것이 타격으로 당장 올 거고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 등등 이런 이제 대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맺은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이 한미 동맹을 깰 것인가?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화웨이 통신 장비 문제 때 한미 동맹을 깰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그게 이익이겠죠. 아니면 한미 동맹을 경계력을 유지시킬 것인가? 그거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나올 텐데 저는 당연히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뿐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건 어느 정부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의 부품의 35%를 수입해 가고 있는 중국의 그 시장이 어느 하루 아침에 완전히 작살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외 리스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파고가 높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믿음과 신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야당 의원들 저도 많이 만나거든요. 아주 이번에 원내수석 처음에 지명받았을 때도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한 3-40분 통화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한 명도 통화를 못했고 이렇게 됐는데 도와달라고. 저 맡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이랬더니 다들 도와줄 테니 열심히 좀 잘해봐라.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물론 일부의 문제,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다르긴 하지만 한국 경제가 어렵다. 그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장기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국회로만 오면 진영 논리 빠져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자기 편을 바라보고 그래서 대선에 승리해야 되고 제왕제 대통령제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이인영 대표, 그다음에 오신환 대표 등등이 굉장히 젊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젊지 않다고, 오신환 대표를 제외하고는 젊지 않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 내에서는 이제 젊은 그룹들이 좀 돼서
그러니까 보다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대표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 간의 신뢰도를 좀 대폭적으로 어떻게 좀 높이면, 그러니까 그 신뢰 속에서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진실되게 뭐 진영 논리적 그 사고에 조금 더 벗어나서 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비율로만 평가하면은 좀 이제 잘못된 평가일 수 있고요. 일단은 법안 발의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발의 숫자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17대, 18대, 19대, 20대 들어오면서 거의 이렇게 막 2배씩. 예를 들어 17대 때 5천 건이 발의됐다면 18대 때 10,000건, 19대는 2만 건, 뭐 4만 건,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통과한 법안의 수를 보면은 훨씬 더 많이 됐죠. 수는. 네, 훨씬 더 많이 됐는데 이제 법안 비율로 발의한 게 많다 보니 이제 비율로 보면은 늦은데, 그 중에는 사실은 법안 발의한 것들을 보면 좀 터무니없는 법안들도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논의를 하다가 이거를 폐기해 버리면은 법안의 그 심사 건수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폐기해 버리면은 그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뼈 아프죠. 그러니까 폐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심사해,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심사 자체를 안 한 것도 꽤 있겠지만 심사를 하고 나가지고도 그냥 이건 계속 심사라고 하는 용어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거는 계속 심사하겠다고 하고서 그 다음 뭐 소위대라든가 의안으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상 폐기.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법안을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리고 무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무쟁점 법안 중에도 중요한 법안들은 굉장히 많이 통과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지난 3월 달에 법안이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됐는데요. 아직 원래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통과된 법 중에 하나가 한 달에 2번 이상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2개 이상 두고 그 2개의 법안 소위는 한 달에 2번 이상 법안 위원회를 그 국회의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제도가 좀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것도 여야 대표들 간에 논의가 좀 될 건데요. 그래서 좀 이게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법안 통과율도 심사율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치원 3법. 그것도 뭐 절차만 남았다 그러던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5.18 진상조사 특별법, 뭐 이런 법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상법 개정안 또 뭐. 그리고 이제 경제법으로는 상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활력법으로서는 뭐 데이터 3법,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그리고 꽤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뭐 서비스 산업발전법, 뭐 사회적 경제지원법, 이런 법들이 지금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논리가 조금 완벽하진 않다라고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 거에 의료 영리화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 예. 의료를 어떻게 공공 의료를 영리화시키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도적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거기다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제외하자. 그래 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뭔 얘기냐 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처리하자 이 입장이었고요.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그 의료 영리화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게 그 100% 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국회도 그렇듯이 100% 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수용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그 택시와 관련된 대중교통법인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냈는데 택시 그 업계와 해가지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어냈는데 그것도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을 주장하는 공유 경제를 주장하는 데서는 그게 뭔 소용 있어? 지금 빨리 우리도 그 우버와 같은 산업을 일으켜야지 세계로도 진출하고 이럴 것이지 이렇게 그 주장도 맞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그럼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거는 다 틀렸냐? 택시업계가 여태까지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이 택시 면허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2만 달러가 2천 달러 됐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 면허 값이.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보면은 뻔히 그런 길들이 보이는데 나보고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망하란 말이야? 그거 못 받아. 그 주장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의 어림차 어디에서 우리는 서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가 합의의 지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발전법도 내가 낸 게 무조건 올바라. 이거 아니면 이거 원한 대로 무조건 다 해줘. 한쪽에서는 그거는 무조건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국회가 진척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야당 때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어디쯤에선가 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화. 아직까지 일천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정치 문화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협상하고 대화하고 타협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사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거기에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권위주의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시절에 야당이 막 반대하면은 불러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해줄게 근데 이게 말하자면 밀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실은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게 밀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광장의 문제로 드러나 있는데 그거를 광장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이제 계속 밀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한국에서의 국회에서의 정치 문화 중에 하나가 그 합의제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를 운영하다 보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은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합의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명만 반대도 통과 네, 못합니까? 거의. 끝까지 반대 그러면 표결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회가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합의제 구조가 굉장히 너무나 강고하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근데 세계적으로도 아마 우리가 이제 정치 모델을 미국을 많이 상정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투표 구조죠.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도 철저하게 투표하고 물론 반대 토론할 기회는 주지만 투표해가지고 합의 안 됐을 때는 투표해가지고 다 통과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수당이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한국은 과도하게 이제 이 합의제 구조로 돼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이게 그 모든 일들이 좀 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온 게 결국에는 그 국회 선진화법이 나온 거고 예. 그러니까 예,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표결을 한다. 소위에서 뭐 어떤 법안이 있다. 그러면 소위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다수 의견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또 상임위에서도 표결해가지고 다수 의견이 반영됐다. 이런 본회의에서 표결해가지고 다수 의견 반영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합의제 구조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안 돼. 계속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해. 그래서 날치기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상정해가지고 그 본회의장으로 끌고 와가지고 날치게 됐죠. 그러니까 날치게 하다 보니까 동물국회가 됐죠. 그걸 막다 보니까. 그래서 야 동물국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대안은 뭐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가지고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하는 거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야당 대표 시절인데 만든 거죠. 만든 법인데 그 평화롭게 작동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작동되지 못하고 그냥 막그 또다른 동물국회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했고 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어떻게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법에 사실 그런 거 그 공무원이 불법으로 비밀 문서를 취득해 가지고 그거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저는 국기문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내용에 얽힌 의도는 무엇이었을까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한미 동맹을 가장 철저하게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결과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너무 무거워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편하게 이게 좀 아까 노무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문재인의 가치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이번에 저도 그러니까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재인의 가치는 큰 틀에서 보면은 공정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정한 지난 그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했던 말씀 중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철학이 담겨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의 가치, 그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이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그 철학적으로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열정적이시죠. 열정적이고 직선적, 직설업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연출하지 않았던 작년 5.18 때라든가 뭐 그런 거기서 이제 그 유족을 이렇게 껴안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중에 들어보니 연출되지 않았던 행동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국민의 감동을 또 자아내게 했고 그런 좀 성격적 특성이 약간 그렇게 차이나지 않으신가. 두 분 다 그런 장점들이 좀 약간 다르게 소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네,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나 수도권에서도 그렇네요. 네.
특히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심이 안 좋고요. 중소기업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중소기업? 아마도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우리 국감 때 부총리한테도 당시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 수용성.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첫 번째 16.5%인가를 올릴 때는 저는 이해가 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뭐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근데 두 번째 올릴 때가 이제 작년 7월달에 올린 거죠. 올해 시행된 거 10.5%. 그때는 그러니까 2018년이죠. 지금 2017년도 11월부터 경제 하강 국면이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는 2017년 10월이 꼭지점이고요. 11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하는데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이렇게 지나면서는 이게 진짜가 꺾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나 이럴 수도 있어도 사실 7월까지 갔을 때 6개월 이상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하강 국면에 반드시 들어섰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를 하는 그 기재부에서는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무능한 것이고 인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한 번 경제 하강 국면에서 또 한 번 10.5%의 최저임금을 올린 건 사실 자영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드 배치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런 상태에서 그 수요가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그렇게 올림으로 해가지고 자영업자나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건 사실이죠. 그거는 저는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이 이야기가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김동연 부총리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뼈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갈 것인가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이렇게 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